그 온 지구를 수장시켰던 물의 근원이 바로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짐과 그와 함께 더불어서 궁창의 물청이 파괴됐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이런 현상 속에서 지구가 땅덩어리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거대한 물살이 온 지면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깨진 주위에 균열 부위 양측 암석들이 빠르게 침식되고 깎여나가면서 이 깎여나간 침식 입자들이 거대한 흙탕물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1994년도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했던 그 플룸 실험처럼, 혼탕유 실험처럼 그 각각 분쇄된 알갱이들이 크기별로 파티클 소팅이 일어나죠. 파티클 소팅이 일어나서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깨질 때 우리가 지금 바닷속에 깨져 있는 해령의 모습들, 열곡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얼마나 큰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층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정말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지구가 깨지고 그 흐름 속에서 퇴적층들이 정말로 갑자기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30cm 쌓이는데 5,000년 이런 긴 세월 가운데 퇴적된 것이 맞는지 두 가지 주장들을 놓고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가복개입니다. 가복개 화석이죠. 화석인데 지금 얘도 돌이 되어 있고 얘가 박혀있는 이 판도 지금 돌판입니다. 원래 이 위에는 돌청이 있었죠. 돌청을 깨내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복개가 걸어갈 때 바닥은 얼마나 부드러웠을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단단한 돌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드러운 발자국 위에 물살이 몇 번만 지나가면 너무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발자국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물살이 몇 번 지나가면 이 발자국은 없어질 겁니다. 근데 너무도 선명하게 발자국이 남아서 지금 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발자국이 물살에 없어지기 전에 그 위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무엇인가가 덮쳤다는 거죠. 지층이 바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적층이 갑자기 형성되니까 물살에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드러운 자국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우리는 얘가 갑자기 수몰되었을 때 한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했겠죠. 살려고 퍼덕거렸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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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그죠? 알 수 있죠. 보이시죠? 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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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했어. 이렇게 했어. 바로 돌이 돼 있죠. 자, 신속한 퇴적층 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가 아침 식사 시간인지 점심 식사 시간인지 어쨌든 물고기를 한 마리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삼킬 시간이 없죠. 지금 갑자기 매몰되었습니다. 갑자기 매몰되어서 물고기를 삼키도 못한 채 지금 그대로 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퇴적은 갑자기 매몰되면서 퇴적층이 이루어졌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퇴적과 관련해서 당시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가? 갑자기 매몰되었구나. 지층은 갑자기 형성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이키오사우루스입니다. 새끼를 낳다가 돌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같은 정보를 주고 있고요. 이거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공룡 두 마리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우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돌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이 갑자기 묻힌 거죠. 갑자기 묻힌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보를 줍니다. 얼마나 급작스럽게 퇴적 지층이 쌓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 가장 놀랍게 하는 것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놀랍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이 고래들이, 346마리의 고래들이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다 속에 그 거대한 고래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흙에 묻혀서 지금 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346마리입니다. 이게 이제 페루 리마 남쪽 350km 지점인데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인데 두께 80m 두께 규조토 퇴적암 내에서 346마리의 고래 화석이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46마리의 고래들은 이 80m 되는 두께의 규조토가 갑자기 들어닥쳤어. 예. 도대체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묻힌 겁니다. 이게 바닷속이잖아요. 그런데 규조토 속에 묻혀서 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제 위치를 판별한 건데 이게 346마리 고래들. 근데 얘들은 고래들만 묻힌 게 아니고 이 가운데는 거북, 바다 표범, 물고기, 나무늘보, 펭귄, 육상 동물들도 같이 발견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닷속에 사는 이 거대한 고래들이 이런 육상 동물들과 함께 묻혀서 돌이 되어 있을까요? 이 육상 동물들, 이 거대한 고래들 할 것 없이 어떻게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엄청난 물살, 거기에 휩쓸려서 속수무책으로 다 떠내려간 거죠. 떠내려가서 한꺼번에 묻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화석이 이렇게 묻혀진 모습들을 보면 본 적은 없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죠. 346마리 고래들이다. 또 얘들하고 같이 육상동물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뼈, 수염 등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거대한 규모의 퇴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은 천천히가 아니고 아주 갑작스럽게 아주 격변적으로 매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되었다면 그런 동물들, 고래들이 어떻게 묻힐 수 있겠습니까? 안 묻히죠. 천천히 퇴적되는데. 그리고 얘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뼈, 수염 등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화석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 고향이 울산인데요. 고래를 과학적으로 이제 또는 학교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고래뼈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래를 잡으면 그 목적으로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흙을 파고 고래를 묻어놔요. 3년을 기다립니다. 3년. 3년을 기다리면 뼈만 남습니다. 정확하게. 살은 전부 없어지고 뼈만 깨끗하게 남죠. 이게 칼로 내는 게 아니고 땅에 3년을 묻어두면 깨끗하게 뼈만 상하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본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얘들은 굉장히 오래됐겠죠?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3년이 지나면 보통 흙에 묻히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부패하고 뼈만 남죠. 세월이 더 가면 뼈까지 이제 썩어가겠죠. 그런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뼈만이 아니고 수염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 얘기는 화석화 과정이 일어날 때는 뭔가 보통 흙에 묻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갑자기 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묻히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화석화 과정이 아주 신속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얘들이 화석화되어 갔을까? 돌이 되어 갔을까? 또 미국 유타주 국립공원 공룡유적지가 있는데요. 쿼리 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벽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70m 정도 벽을 노출시켜서 위에 이제 유리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었죠. 해서 벽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연 상태. 근데 여기에는 1000여 개가 넘는 공룡뼈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연 상태에서 얘들이 죽었다면 1000여 개가 넘는 공룡들이 무슨 공동묘지에 우리 가서 죽자고 한꺼번에 거기 가서 죽지는 않겠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전부 몰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룡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힘에 묻혀서 패대기 쳐진 거죠. 수많은 공룡뼈들. 근데 공룡뼈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합 쪽의 화석도 나옵니다. 포유류 화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식물 화석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자연 상태에서 죽었다면 공룡은 자기가 즐겨 먹던 풀들하고 식물들하고 그 사이에 죽어서 같이 화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물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육지에 사는 공룡이 대합 조개 화석, 이런 애들하고 같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힘에 떠밀려가서, 함께 매몰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자연 상태가 아니라 알 수 있고요. 네브라스카의 뼈의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물고기, 공룡, 맘모스, 양서류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6,000마리 이상의 바다 생물, 육지 동물, 식물 화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엄청난 격변 속에 휘몰아쳐서 한꺼번에 패대기 쳐졌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러면 신속하게 화석화되었을까? 왜 지금은 울산에 산에다가 묻어놓으면 3년만 되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데 얘들은 어째서 이렇게 돌이 되었을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넥타이를 시멘트 용액에 넣었다가 건지면 시멘트 색깔이 나겠죠. 일주일 기다리면 단단한 시멘트 넥타이가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땅속에 보존을 하면 넥타이에 있는 유기질 성분들은 전부 다 시간이 가면서 부패되겠죠.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시멘트 형태만 남아서 이건 시멘트 넥타이가 되죠. 얘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돌이 되어 남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물을 미네랄 워터, 광천수 또는 수심뭐 몇 미터에서 한 안반수 이런 선전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랄 워터, 광천수, 미네랄 광 이게 뭡니까? 광물질이란데 광물질. 그거 무슨 얘기냐면 돌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광물질, 광천수 이런 얘기는 돌 성분이 광물질이 들어있는 성분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놀랍게도 막 쇠덩어리, 덩어리는 아니지만 쇠 성분, FE, 철분 다 들어있죠. 뼈 속에도. 살 속에도, 피 속에도. 철분 이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뭐 망간 뭐 이런 게. 밀양 연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신비스럽죠. 근데 이 많은 광물질들이 어디 있냐면 땅속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서 광천수라고 말해요. 자, 이 온 지구를 수장시켰던 그 물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죠. 땅속 깊이 있는 것이. 이게 터져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미네랄이 풍부하죠. 광물질들이 아주 풍부한 그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적셔졌어요, 얘들이. 적셔질 때부터. 그래서 그 물에 적셔지니까 더 이상, 썩질 않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유자라든지 이런 거, 뭘 이렇게 절여서 할 때 설탕 용액 절이죠? 그러면 안 썩지 않습니까? 부패하지 않고. 그것처럼 이게 광물질에 적셔지는 거죠. 광물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대로 처음에는 이게 부패 과정이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고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광물질들만 그대로 남고 안에 있는 유기질 성분들은 점점 날아가는 거죠. H2O 물 성분도 빠져나가는 거죠. 천천히.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돌 성분만 남아있는 거죠. 아까 제가 넥타이를 시멘트 물에 적셨던 그런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시멘트 물에 해당하는 이것을 교결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교결 물질. 교결 물질은 결국은 돌 성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화석들을 뭐 조개든 뭐든 이 물고기든 화석을 성분 조사를 해보면 주로 SiO2 이산화규소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돌덩어리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도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돌 성분이 이렇게 적셔진 거죠. 그래서 교결 물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는 지금 차 말고 그 전에 있던 차가 오래된 차였는데요. 그 차가 한 번씩 가다가 이제 퍼집니다. 보면 냉각수가 모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차량 냉각수를 보충할 때 이 미네랄 워터 이게 물 사먹는 거 이거 넣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광물질들이 많으니까. 안에 이렇게 이 관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관석이 끼어서 큰일 난대요. 못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뭘 넣으라 그러냐면 수돗물, 아리수, 수돗물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광물질.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땅속 깊은 데서 퍼올리는 물은 곤란하다. 광물질들이 지금도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연 온천 상태에서 자연 온천에다가 파일을 박아놓습니다. 나무 막대를 박아놔요. 박아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쭉 그 파일들을 뽑아서 보면 점점 석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온천물에 무슨 뭐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무슨 그런 분들이 그 나무에 축적이 돼서 점점 돌이 되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물질들이 이제 조금 섞여 있으니까 천천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올라왔던 거기는 엄청난 농도의 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것들이 전부 이 매몰된 것들을 적셨겠죠. 자, 재미있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돌이 되어 있습니다. 돌.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이 잠자리가 전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돌이 되어 있을까요? 돌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드러운 잠자리가 보통 상황이라면 이거 뭐 묻혀서 한 달 지나면 틀림없이 모양도 없어집니다. 다 썩었어. 그런데도 선명하게 있다. 정말 석화가 빨리 진행되었구나. 묻히면서 바로 석화가 진행되었다. 결국은 교결 물질에 흠뻑 적셔지면서 얘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돌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돌 속에. 얘가 돌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에 묻혔겠습니까? 흙에 묻혔죠. 흙에 묻혔습니다. 퇴적층. 그런데 얘만 돌이 되었을까요? 퇴적층도 함께 돌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단단한 돌 속에 돌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얘가 돌이 된 걸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석화가 진행되었구나. 그러면 얘를 덮고 있는 퇴적지층, 걔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돌이 됐죠. 함께. 놀랍게도 그 퇴적지층은 얘들과 함께 돌이 된 겁니다. 가루가 돼서 분쇄돼서 흐르다가 지층이 생겨나고 그게 돌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돌 속에 돌로 묻혀 있습니다. 화석, 지층 속의 화석은 가만히 보면 귀를 기울이면 노아홍수 때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닙니다. 만국 공통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드러운 잠자리, 부패하지 않고 돌이 됐다. 돌 속에 있는 이 잠자리는 어떻게 돌 속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다. 매몰될 당시에 흙퇴적층에 매몰되었는데 화석화되면서 흙퇴적층도 함께 석화됐다. 그래서 퇴적층 속에 이런 화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토양들이 깨져나가면서 전부 가루가 되죠. 토양들은 안반도 일부는 깨져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흐름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흐름의 이 물은 뭐예요? 많은 광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서 1994년 콜로라도 주립대학 실험에서 보여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밑에 지층들이 막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 형성된 지층 속에서 생물들은 전부 갇히게 됐죠.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적층 속의 화석으로 발견되어 가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냥 멸하는 게 아니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로 땅과 함께 멸해졌습니다. 땅이 가루가 되면서 그 속에 이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홍수 사건을 잊지 말라. 그 흔적을 우리에게 생생히 남겨주고 있습니다. 해령들 깨진 자국만이 아니고 퇴적층 속의 이 화석들을 보면 그때 그 일들을 상기시켜줍니다. 관찰 결과 정리해보면 갑자기 매몰돼서 화석화됐다. 갑작스런 지층의 형성과 잘 조화되죠. 더구나 300마리 이상의 고래들, 해령의 존재,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해령의 존재는 가히 온 땅을 수장시킬 만한 전 세계적인 격변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의 터짐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출된 교결물질, 광물질들은 엄청난 양이어서 현재 지표면의 75%를 퇴적지층이 덮고 있습니다. 평균 두께가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퇴적지층들이 전부 다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돌이 되어 있죠. 돌. 그것을 돌로 만들 만큼 엄청난
교결물질, 광물질들이 뿜어져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 75%의 평균 1.6km 두께를 덮고 있는 퇴적지층과 그 안에 매몰된 수많은 화석생물들, 이 화석생물들이 석화되도록 이렇게 가능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전 세계적 홍수가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발견되는 삶 속에서 정말로 지층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형성될 수 있을까? 여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가 오레곤주고요. 여기 워싱턴주입니다. 워싱턴주 바로 밑에 오레곤주하고 이게 접해져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세인트 헬렌스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가끔 폭발을 합니다. 미리 경고를 해주죠. 그때 이제 미리 경고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죠. 아이들하고. 관심 많은 과학자들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더 연구하겠다고 가다가 5명이 죽었습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이 지층이 아마 지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30cm 이상인데 5,000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 하루 만에 쌓인 지층입니다. 이 지층을 보시면 세 개로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여기하고, 요 가운데하고, 요 밑에하고. 구분되시죠? 구분되시고. 하단 3분의 1, 이것은 1980년 5월 18일 오후에 이만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3분의 1, 이것은 6월 12일 날 7.6m 두께로 쌓인 이 화산 쇠설성. 이 6월 12일 날 하루 만에 한 달 지나고 또 울컥하니까 이만큼 지층이 하루 만에 또 쌓였습니다. 또 위에 있는 3분의 1은 뭐냐니까 1982년 3월 19일 한 2년 지났죠. 한 2년 후에 또 한 번 울컥해냅니다. 그때 하루 만에 이만큼 지층이 검은색으로 생겨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퇴적층은 굉장히 갑자기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80년 6월 12일 후폭발 시에 3시간 만에 이만한 지층이 쌓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바닷속에서 지금 발견되는 그 해령 깨진 자국들, 지구를 건 2바퀴 도는 길이만큼의 76,000km에 이르는 그 거대한 깨진 것하고 비교하면 정말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너무너무 소규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땅이 다 깨졌을 때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때는 어땠을까? 그런 거죠. 이 화산만 해도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의 행방. 그럼 그 온 지구를 수장시켰던 그 물이 지금 어디 갔을까? 그 많은 물 어디로 갔을까? 물들 지금도 전부 다 땅 속에를 불도자로 밀어서 넣으면 수심 2,591m 이 물 속에 이 온 땅덩어리가 다 들어간대요. 창세기 8장 1절과 10편 104편에서 그 물에 어떻게 물러갔는지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보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감하였대요. 수증기는 비가 돼서 또다시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수증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구름이 돼서 또 내릴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물이 주저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또 우리 그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거죠? 그때 사진입니다. 폭발했습니다. 이때 이만큼 산 정상 이게 산의 높이가 3,000m인데 폭발로 400m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날아갔는데 이게 1980년 5월 18일 날 이게 세인트 헬렌산 이거죠. 이게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원폭의 34,000배 힘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호수들이 요만했는데 원래 화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호수가 막 커지죠. 없던 호수들이 막 이렇게 생겨납니다. 주위에. 화산 분출물의 90% 이상은 물이죠. 물. 광물질을 갖고 있는 물. 이게 땅속에서 솟아오르죠. 그러면서 호수들이 막 커지고 생겨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수심이 수면이 100m 이상 높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관찰된 게 이때가 초여름이었습니다. 초여름인데 초여름에 5월 말부터 시작돼서 한 달 동안 내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내립니다. 왜 그러냐? 화산재가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못 들어오죠.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공기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냉랭하게 식어갑니다. 그런데 물은 뜨뜻합니다. 물은 이상하게도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뜨뜻한 물이니까 정발이 매우 심하죠. 엄청난 수분들이 정발되어 올라가는데 이게 전부 다 구름이 돼서 비가 되어 내리는 게 아니고 공기가 햇빛이 못 들어와서 점점 냉랭해서 뭐가 되어 내리겠습니까? 눈이 되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되어서. 홍수 때 생각해보면 모든 건기품의 샘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에 의해서 하늘이 까맣게 덮였을 겁니다. 캐노피가 형성됩니다. 화산재로. 그러다 보니까 남극 북극으로 이동한 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안고 수분을 안고 남극 북극으로 이동하죠. 항상 바람은 극지방을 돌아서 다시 열대지방 쪽으로 늘어옵니다. 그래가면서 그 바람을 안고 극지방으로 옮겨가죠. 수분을 가득 안고 가서 내리는데 뭐가 되어 내립니까? 비가 되어 내리는 게 아니고 눈이 되어 내리기 시작하죠. 극지방은 점점 엄청난 눈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다. 이건 보통 상태로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이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눈이 되어서 눈이 점점 눌리면서 얼음 덩어리가 되죠. 얼음 덩어리. 지금 또 남극 북극 지방에 그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빙하기가 초래됩니다. 빙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또 필요한데 빙하기가 어떻게 찾아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학자들의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험을 해보긴 합니다. 실험을 해보긴. 기상학자들.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틈나시면 투마로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시면 극지방에 이 추위가 계속 집적이 됩니다. 계속 집적되면 이게 임계치에 달하면 추위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추위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폭발한 추위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럼 모든 걸 얼려버립니다. 빙하기는 그렇게 찾아온다. 근데 그런 현상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공기는 엄청나게 추운데 냉랭한데 정발은 빨리 일어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노홍수 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건기품 샘들이 터져서 처음에는 물청이 돼서 다 깨지고 내려왔지만 계속되는 화산 폭발 이런 거로부터 화산재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럼 하늘을 덮었을 겁니다. 얼마 동안 덮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100년을 덮었는지 150년을 덮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방주에 내린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셨겠죠. 대부분의 지역들은 깜깜하게 덮여있죠. 햇빛이 못 들어오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엄청나게 차가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밑에 뜨거운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 물들은 정발이 굉장히 많았겠죠. 또 물청들이 그냥 온 지구를 덮고 있고 수없이 많은 호수들이 생겨났을 거고요. 그럴 때가 바로 공기는 엄청 추운데 정발은 빨리 일어나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캐나다를 덮었던 빙하기 이런 모습들을 지금 흔적을 남기고 있죠. 알프스나 이런 데 가보면 계곡들이 U자형으로 생긴 게 있어요. U자형으로. 보통 계곡은 이렇게 생기는데 얘들은 U자형으로 생깁니다. 이게 바로 계곡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이 빙하들이 흐르면서 이런 만든 계곡들은 U자형 계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에 말씀해주는데요. 옷으로 덮은 가지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물이 산들 위에 올랐다. 어떻게 산이 오르게 됐을까? 골짜기에 내려갔을까?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요거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간 경계가 일치한다. 이거 사진 보셨습니다. 지도. 실제로 육지 모양들을 보면 갖다 맞추면 다 맞죠? 맞습니다. 깨진 자국들 이렇게 보이시죠? 다 깨져 있습니다. 자, 남극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도 깨져 있죠.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붙어 있고 얘가 붙어 있던 애가
여기가 깨져서 양쪽으로 나뉘고 여기가 깨지면서 밑으로 갔다. 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식생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화석 생물들 보니까 예, 시노그나두스 뭐 이런 애들은 얘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살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들 화석대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지금은 가운데에 거대한 대항이 돼서 예, 끊어져 있죠. 이 가운데는 예, 화석도 없고 지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모아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물대들이. 이렇게 여기다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함께 살았다는 거죠.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그게 멀어져 갔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큰 깊은 샘들이 터져서 깨져서 양쪽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려가겠죠. 밀려갑니다. 밀려가다가 어딘가에서는 부딪히겠죠, 또. 지구가 패곡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죠? 부딪힐 겁니다. 예. 그럼 얘는 이쪽으로 밀렸고요. 얘는 이쪽으로 밀려서 여기 와서 부딪힙니다.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딪히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트렌치라고 하는 해구가 형성돼요. 해구. 이 형성된 해구가 지금 우리 일본 열도, 일본의 오른쪽 편 태평양 쪽에 보면 깊은 구덩이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판이 지금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밀려 내려가요. 1년에 12cm 정도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계속 밑에 있는 마그마들 얘네들을 건드리죠. 건드리니까 뭐가 생깁니까? 화산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은 구덩이가 생기면서 해구가 생기죠. 그리고 얘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올라오게 됩니다. 예, 이런 현상이죠. 밑으로 부딪히니까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오고. 이게 조산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밀려나간 반대쪽은 겹치면서 섭입과 조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보시죠. 예, 이 부분이죠. 일본, 이 밑에 바닷속에 깊은 이 검은 이 선들이 해구, 이게 밑으로 내려간 거고, 내려가니까 얘들은 올라온 거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오게 되죠. 예, 지구를 살피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선이 있는 여기를 전부 다 화산 지구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또 밀려 들어가고 있죠.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간다. 반대쪽 겹쳐지면서 올라가고요. 나중에 히쿠시마 원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원전을 그쪽에 하면 안 되고 반대쪽에 해야 됩니다. 그 동쪽에 태평양 쪽은 언제나 지금 또 섭입이 일어나니까 그 위험에 있습니다. 반대쪽에 해야 돼요. 반대쪽에 하면 우리가 안 좋아하겠죠? 네, 우리가 안 좋아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딪혀서 하나가 밑으로 내리니까 하나는 위로 올라가죠? 산은 올라가게 되죠.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덮었던 전부 덮고 있던 물들이 이게 솟아오르니까 물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물러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